46억 년의 시간을 품은 진주 운석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에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에 왔다가 저는 인류 문명사를 뒤흔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고도 진주에서 우주가 보내온 특별한 메시지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6억 2,800만 킬로미터라는 긴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한 운석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온 것만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고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주가 보내온 신비로운 메시지에 관한 것인데요. 그 시작은 영국의 차가운 11월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임브리지 고고학과 제 연구실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회색빛 하늘에서 내리는 부슬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 보이는 캠퍼스의 고딕 첨탑이 안개에 흐릿하게 보이던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제 이름은 가브리엘 미트라예요. 34살의 케임브리지대 고고학과 부교수지만 사실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어요. 인도계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동양과 서양 문화의 경계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캘커타 출신의 수학자셨고 어머니는 영국 도서관의 고문서 관리자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고대 문명과 첨단 기술의 접점에 매료되었답니다. 연구실 창가의 오래된 참나무 책상에는 제가 개발한 AI, 고고학 분석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듯한 노트북과 수십 년 된 고문서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주운석 특별전 초청장이 화면에 떴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학술 행사려니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창가에 비치는 옅은 햇살 사이로 책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15년 전 제 인생을 바꾼 그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가죽 장정의 신라 황금문화 도록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책을 꺼내 들었는데 마치 운명처럼 금관총 페이지가 펼쳐졌답니다. 1500년 전 신라 장인들의 숨결이 담긴 정교한 세공의 황금 왕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페이지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대형박물관 인턴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당시 이집트관, 그리스관, 로마관을 지나 동아시아실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보여주지 못한 차원이 다른 예술성이 거기 있었거든요. 순금으로 만든 신라의 왕관은 0.1mm도 안 되는 금사들이 이어져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었죠. 이런 놀라운 문명을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 20살의 제가 전시실에서 황금관을 바라보며 속삭이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서양 문명보다 더 정교하고 세련된 기술, 현대의 레이저 커팅도 구현하기 힘들다는 미세 세공 기술, 기하학적 균형미와 우주관을 담은 디자인까지 그때의 전율과 경이로움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 찬란한 문화가 6세기 서양에서 암흑기라 부르던 시기에 번성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슬람 세계가 아직 태동하기 전 유럽이 야만의 시대를 헤매고 있을 때 한반도의 신라는 이미 황금 문명의 절정에 올라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 특히 한반도의 고대 문명 연구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후 옥스포드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한반도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AI와 고고학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발했고 덕분에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케임브리지 최연소 부교수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날 대형박물관에서 마주한 신라 황금문화의 경이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틀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가을의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KTX를 타고 진주로 향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이 도시에 대한 자료들을 훑어보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육군 최고의 전술가 김시민 장군이 단 3,800명의 군사로 2만 명이 넘는 왜군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당시 왜군의 전력이었어요. 조총 1만 정의 최신의 갑옷으로 무장한 정예부대였죠. 반면 진주성의 병력은 화승총 300정, 활 2,000정으로 터무니없이 열세였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김시민 장군은 천재적인 전술과 리더십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단 3일 만에 왜군을 섬멸했다니 세계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승리였더군요. 그리고 1593년 을기 논개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렸어요. 당시 15만 대군을 이끌고 온 왜군 총사령관 히데요시의 부장 호소카와를 끌어안고 남강 절벽으로 투신한 그녀의 숭고한 희생은 조선의 여성이 얼마나 강인하고 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현대로 오면 이 도시가 한국 경제 기적의 산실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LG그룹의 구인회 회장이 1931년 진주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진주농업학교에서 미래를 꿈꿨으며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 역시 이곳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을 일궈냈더군요. 놀랍게도 이 세 기업의 2023년 총 매출액이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영국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진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쌀쌀한 저녁 공기가 제 뺨을 스치며 이방인을 반기는 듯했죠. 남강변의 현대식 빌딩들 너머로 보이는 진주성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했어요. 특히 4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촉성로의 위용은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로웠답니다.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이곳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다고 생각하니 마치 역사의 숨결이 직접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화재청 류정국 연구관님과의 첫 만남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4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전문성을 지닌 분이었는데 특히 가야 문화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세계 어느 학자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미트라 교수님, 이번 운석은 단순한 우주의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담긴 자부심과 확신에 왠지 모를 설렘이 피어올랐답니다. 오후에 만난 고성춘 이사장님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 백과사전 같은 분이었어요. 30년간 진주성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 기록부터 가야시대 유물까지 수만 건의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셨다고 해요. 이사장님께서는 진주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라 한반도 문명의 축소판이자 미래의 씨앗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가야시대부터 이곳이 동아시아 최고의 제철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 그 기술이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무기 제작에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현재 진주에 뿌리를 둔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운석 분석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개발한 AI 분석 시스템으로 운석을 스캔하는데 처음 보는 특이한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특히 운석 내부에서 발견된 미확인 물질의 결정 구조가 놀라웠어요. 이 구조가 가야시대 제철 유적에서 발견된 철기의 미세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한 거예요. 류정국 연구관님의 표정이 순간순간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11월 20일 AI 분석 결과를 검토하다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죠. 운석에서 발견된 자기장 패턴이 진주성 북쪽 지역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패턴의 주기가 가야시대 천문관 측 기록의 주기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류정국 연구관님이 조심스럽게 꺼내신 문서들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비밀 발굴 보고서였어요. 당시 일본 학자들이 진주성 아래에서 발견했다는 거대한 제철 유적과 천문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그들은 이 발견이 임나일 본부서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자료를 은폐해버렸다고 해요. 밤늦도록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역사적 진실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46억 년 된 운석이 가리키는 곳에서 가야 문명의 비밀이 발견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연구실을 나와 촉성루로 향했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성벽을 따라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남강을 따라 불어오고 있었죠. 400년 전 이곳에서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후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도 지금처럼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겠죠. 촉성루에 올라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주에서 날아온 이 신비로운 손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특히 운석 내부의 결정 구조가 가야시대 제철 기술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건 도저히 우연으로만 볼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자기장 패턴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필이면 옛가야 천문대 추정 지역이라니. 문득 류정국 연구관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도쿄대학 고고학 연구팀이 갑자기 방문을 통보해왔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그들 중에는 임나일 본부서를 강하게 주장해온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가슴 한켠에 묘한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답니다. 남강의 어두운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논개가 순절할 때도 저 강물은 이렇게 검게 흐르고 있었겠죠. 역사는 때로 진실을 감추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46억 년의 시간을 품은 운석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밝혀낼 거대한 역사의 미스터리 앞에서 저는 왠지 모를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발견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동아시아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진실과 실현들을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들고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진주의 하늘이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개발한 AI 스캔 시스템의 모니터에서 갑자기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더군요. 진주성 북쪽 지역에서 감지된 특이 신호였는데 이게 보통 지하 유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제철로의 흔적 같으면서도 동시에 천문 관측소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였어요. 류정국 연구관님께서 모니터를 보시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는 게 보였죠. 연구관님은 서둘러 2012년 진주성 외성 발굴 자료들을 꺼내오셨어요. 놀라웠던 건 12년이나 된 자료들이 마치 어제 작성한 것처럼 선명하게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였죠. 영국에서는 아직도 2010년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특히 3D 스캔 데이터는 현재 대형 박물관이 사용하는 최신 장비의 해상도보다 2배나 더 정밀했답니다.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놀라움은 더해갔어요. 당시 발굴된 제철 관련 유물들 중에는 현대의 정밀 주조,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 있었거든요. 6세기 가야 시대의 철제 갑주는 두께가 0.4mm밖에 안 되는데도 놀라운 강도를 자랑했고 검은 마치 현대의 다마스커스 강처럼 무늬결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가야 시대 토기와 철기 유물 데이터베이스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각 유물마다 3D 스캔 데이터는 물론 성분 분석 결과, 제작 기법 추정도, 출토 당시 지층 분석 결과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문화재 연구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연구가 한창 진척되던 11월 23일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벼락처럼 날아왔어요.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팀이 갑작스레 방문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 교류련이 했는데 류정국 연구관님의 표정이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지는 걸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사토 교수의 이력을 확인하면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2021년 독도 영유권 백서 작성을 주도했던 그가 작년에 발표한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설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고고학적 증거는 철저히 무시한 채 일본 고문서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왜곡한 허구였으니까요. 일본 연구팀이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특정 유물 자료만 집요하게 요구하더군요. 특히 가야의 제철 기술 데이터를 요청할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임나일 본부설의 근거를 찾으려는 듯한 그런 계산된 눈빛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연구팀의 막내 연구원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사토 교수팀의 한 연구원이 몰래 접근해서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비공개 자료를 빼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1910년 한일병합 당시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류정국 연구관님께서 서류를 보시다가 책상을 탁 치시더군요. 그들은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그들 뜻대로 될 순 없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밝혀낸 진실이 그동안 일본이 심어놓은 왜곡된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사토 교수의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다짐했답니다. 과학적 증거로 임나일 본부설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가야 문명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밤샘 연구를 거듭하던 어느 날 우리의 노력은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호류지 절의 건축 도면을 AI로 분석하던 중 백제의 영척 단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7세기 일본 최고의 건축물이라 자랑하던 호류지가 사실은 백제 장인들의 기술로 지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정말 흥미진진했던 건 스에키 도자기 연구였어요. AI가 도자기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면서 특이한 점을 찾아냈는데 가마의 온도 조절부터 유약의 제작 기법까지 모든 것이 가야 토기의 제작 방식과 일치하더군요. 심지어 일본 도공들이 사용한 도구의 흔적까지도 가야 토기와 똑같았답니다.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AI는 더 놀라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어요. 진주 지역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의 연대를 측정했더니 일본 야요의 시대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시기였던 거죠. 특히 가야의 갑주는 두께가 0.3mm밖에 안 되는데도 강도가 현대의 특수강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났어요.
반면 일본 고분 시대의 갑주는 이를 서툴게 모방한 수준이었죠. 결정적인 발견은 우연히 찾아왔어요. 1969년 일본 문부성의 비밀 문서철 사이에서 교과서 조작 지침을 발견한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거기에는 임나일 본부서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학적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2001년 후소샤 교과서 왜곡 지침까지 발견되면서 일본의 조직적인 역사 조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답니다. 류정국 연구관님께서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제는 모든 게 명백해졌네요.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그 말씀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우리가 밝혀낸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닌 천년이 넘도록 은폐되어 온 동아시아 문명사의 진실이었으니까요. 세계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가야 문명을 재조명하겠다고 나섰고 중국 측에서도 고대 한반도 일본 관계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더군요. 하지만 일본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제학술지에 왜곡된 반박 논문을 긴급 투고하려 했고 언론을 동원한 여론전도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외교 채널을 통한 압박까지 시도했다고 하네요. 그때 류정국 연구관님이 30년간 숨겨온 결정적인 1차 사료를 공개하셨어요. AI로 복원한 가야, 제철기술 체계도와 함께 공개된 이 자료들은 가야 문명의 우수성을 명백하게 입증했죠. BBC 다큐멘터리 팀에서 긴급 취재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연구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거대한 역사적 진실 앞에 서 있다는 거려. 류정국 연구관님의 말씀처럼 이곳에는 일본 고대 문화의 뿌리가 숨겨져 있었고 가야의 기술 없이는 아스카 문화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게 분명해졌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역사적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46억 년 된 진주운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처럼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진주성 둘레를 휘감던 11월 30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주최하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재발견 국제학술회의 준비로 연구소가 부산했거든요. 전 세계 42개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떨리더군요. 연구소의 회의실은 첨단 화상회의 장비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류정국 연구관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시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죠. 그때 옥스포드 대학의 제임스 호킨스 교수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 발견이 동아시아 고고학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내용이더군요. 일본 측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쿄대 사토 교수팀이 벌써부터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국제학술지에 왜곡된 논문을 긴급 투고했다는 제보도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베 정권 시절 작성된 역사 왜곡 지침 문건이 유출되면서 그들의 조직적인 역사 왜곡 실태가 드러난 거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국제학술회의가 시작됐어요. 제가 첫 발표자로 나서서 AI 분석 결과를 공개했죠. 가야 제철 기술이 야요의 시대보다 200년이나 앞섰다는 증거, 일본 고분시대 갑주가 가야 기술을 모방했다는 분석 결과, 세키 도자기의 기원이 가야 독이라는 점까지 발표할 때마다 화상화면 속 세계 석학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답니다. 그때였어요. 류정국 연구관님이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을 꺼내셨죠. 1974년 한일문화재 반환협정의 비밀 부속서였는데 거기에는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직적으로 약탈해간 가야 유물이 무려 2387점, 그것도 가장 정교한 기술이 집약된 제철 유물과 천문 관측 도구들만 선별해서 가져갔더군요. 특히 1940년대 도쿄대가 작성한 비밀 발굴 보고서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일본 고고학자들도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현대 일본의 제철 기술 개발에도 이 자료를 비밀리에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화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오후가 되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BC 최고 프로듀서가 직접 연락해와서 잃어버린 문명 가야 제국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지금까지 이집트관과 그리스관에만 주어졌던 단독 전시실 규모의 한반도실 신설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독일 베를린 국립박물관의 제안이었죠.
그들이 소장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제철 유물과 가야의 철기를 비교 분석하는 특별전을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기원전부터 내려온 서아시아의 제철 기술보다 가야의 기술이 더 정교하고 발전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더군요. 전 세계 역사학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서구 중심의 문명사가 새롭게 쓰여야 할 순간이 온 거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청동기 문명을 일군 고조선, 제철 기술의 혁명을 이룬 가야, 그리고 이들의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한 일본의 순서로요. 하지만 일본의 반발은 격렬했어요. 문부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전면 부정했고, 우익 언론들은 연일 왜곡된 보도를 쏟아냈죠. 심지어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외교적 압박을 시도하더군요. 운명의 마지막 날, 제 차례가 되자 손끝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AI가 복원한 가야 문명의 전체상을 3D 홀로그램으로 띄웠을 때 회의장의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어요. 5에서 6세기 가야의 제철 단지가 실제 모습처럼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철 기술의 발전 단계별 증거였답니다. 섭씨 1600도의 고온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었던 가야의 제철로는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죠. 현대의 용광로와 거의 비슷한 구조에 심지어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자동 송풍 장치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독일의 철강 전문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군요. 일본 고대 문화에 미친 영향도 명확했어요. AI가 분석한 아스카 시대 모든 주요 건축물에서 가야의 건축 기술이 발견되었고, 호류지와 도다이지 같은 절의 설계도에는 가야 장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더구나 일본 고분 시대 가장 뛰어난 유물이라고 자랑하던 것들 대부분이 가야에서 건너간 장인들의 작품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소식을 전했을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류정국 연구관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있는 게 보였죠. 진주성 아래에 묻혀있던 가야 문명의 진실이 마침내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게 된 거니까요. 옥스포드대 석좌 교수가 지금 이 순간이 세계 문명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득 46억 년 된 진주운석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운석이 가야 문명의 부활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예상대로 일본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어요. 문부성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확고한 역사관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교과서의 임나일본 부설 관련 내용을 4배나 늘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더군요. 심지어 자민당 극우 의원들은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며 외교적 제재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영국 왕립학회가 247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고대사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가야 문명의 발견이 인류 문명사의 퍼즐을 완성하는 결정적 조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본 측의 주장을 현대 과학이 입증한 사실을 부정하는 비학문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답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 연구소의 특별 보고서는 더욱 파격적이었어요. 89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그들은 AI 분석 결과와 고고학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며 가야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허브였다는 우리의 주장을 전면 지지하더군요. 특히 임나일본 부설을 20세기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정의한 대목에서는 일본 학계가 완전히 고립되는 순간을 실감할 수 있었죠.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하는 가운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는 가야의 제철 기술이 중세 유럽의 기술력을 최소 500년 이상 앞섰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했어요. 진실 앞에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은 마치 눈 녹듯 힘을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마침내 세계사를 새로 쓰게 만든 거죠. 일본의 눈에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이제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옥스포드대 석좌 교수가 지금 이 순간이 세계 문명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득 46억 년 된 진주운석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석이 가야 문명의 부활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국제학술회의가 끝난 12월 2일 오후 진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된 회의실로 향하면서 문득 이 도시가 품고 있던 수천 년의 시간이 느껴지더군요. 류정국 연구관님은 이미 다음 연구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고 지역의 원로 학자들도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건 10년 넘게 진주성을 연구해오신 원로 학자들의 표정이었답니다. AI 분석 결과를 보시면서 그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동안 그분들이 예감했던 진주의 역사적 가치가 마침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충격적인 발견들이 연이어 쏟아졌어요. AI가 분석한 남강 유역의 3D 지도가 홀로그램으로 회의실에 펼쳐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답니다. 남강을 따라 무려 12km에 걸쳐 거대한 제철단지가 존재했던 흔적이 드러난 거예요. 현대의 포항제철소와 비슷한 규모였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제철소의 구조였어요. 6세기 가야인들은 이미 용광로의 온도를 16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자동 송풍 장치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기술은 유럽에서도 18세기에야 개발된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남강 북쪽 구릉지대에서 발견된 천문관측 시설의 흔적은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정교하게 가공된 화강암 기단부에는 28수를 관측할 수 있는 눈금이 새겨져 있었고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장치도 있었어요. 신라의 첨성대나 백제의 관측대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정교한 구조였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이런 찬란한 문명의 터전 위에서 현대 한국 경제의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AI 지도 분석 결과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이 1906년 시작한 진주 포목점의 정확한 위치가 지금의 진주양교 앞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118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포목점은 연매출 20조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LG 구인회 회장의 첫 사업장도 찾아냈어요. 1931년 개성상인의 비법을 배워 시작한 구인상회가 지금의 진주성 서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옛 지적도를 통해 확인됐답니다. 93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가게는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성장했죠. 가장 마음을 울린 건 삼성 이병철 회장의 흔적이었어요. 1936년 진주농업학교 시절 그가 매일 아침 올랐다는 촉성루에서 바라본 풍경이 지금도 그대로더군요. 남강의 물줄기, 멀리 보이는 비봉산의 능선, 청년 이병철이 이곳에서 세계적 기업의 꿈을 키웠다는 게 새삼 가슴을 뭉클하게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학계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영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 앤티쿼티가 긴급 논문 게재를 결정했고 하버드대학교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더군요. 독일 고고학자들은 직접 발굴에 참여하고 싶다며 연락해왔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도쿄대의 한 교수는 임나일 본부설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선언했고 교토대의 연구팀은 가야 문명 연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죠. 극우 세력들의 반발은 오히려 그들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뿐이었답니다. 정오가 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종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가야 문명의 제철 기술을 3D 홀로그램으로 복원해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있던 독일 철강연구소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답니다. 가야의 제철로는 현대의 용광로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건 바람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송풍 장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가야의 무역 네트워크였어요. AI로 분석한 결과 진주 남강 유역에서 생산된 철 제품들이 일본은 물론 중국 당나라,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수출됐다는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다마스커스 강철도 가야의 제철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천문학 기술도 놀라웠답니다. 가야의 천문대는 28수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여기서 측정된 데이터의 오차 범위가 현대 천문학의 기준으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했어요. 심지어 날씨와 철광석의 재련 시기를 천문 관측으로 정확히 계산해 제철 생산성을 극대화했다는 증거도 발견됐죠. 그리고 마침내 임진왜란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김시민 장군이 3,800명으로 2만의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더군요. 진주성이 가야시대부터 이어져 온 최적의 요새였다는 점, 남강의 수심과 물살을 이용한 전략이 가야시대, 수은 기술에 기반했다는 점, 특히 조선군이 사용한 무기들이 가야시대, 제철 기술의 맥을 이어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입증되었답니다. 발표를 듣고 있던 옥스포드대 군사사학과 교수가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진주대첩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천년을 이어온 문명의 저력이 만들어낸 필연적 승리였다는 거죠. 가야의 과학기술, 지리적 이점을 완벽하게 활용한 김시민 장군의 전략,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뤄낸 기적 같은 승리였던 거예요. 진주성과 가야문화권을 아우르는 종합정비계획은 이미 세계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더군요. 국제문화재 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됐고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계획까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류정국 연구관님과 함께 촉성루에 올랐어요. 46억 년 된 운석이 우리를 이끌어준 진실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 도시가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 도시로 거듭나게 될 거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남강에 비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주는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닌 한반도 문명의 축소판이자 미래의 씨앗이었던 거죠. 가야 시대부터 이어진 첨단 기술의 전통이 현대 한국의 경제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뭉클하게 했답니다. 이제 진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거듭나고 있죠. 46억 년의 시간을 품은 운석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곳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친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24조 원의 수주를 따낸 데 이어 네덜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K원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연구용 원자로 개조 사업인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유럽에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면에는 한 네덜란드 원자력 공학자의 놀라운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출신의 원자력 공학자 헤오르이나 키스입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이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제 조국인 네덜란드를 떠나 한국으로 귀화까지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제 선택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제 할아버지 비렐름 키스 교수님은 델프트 공대에서 40년 넘게 동아시아학을 연구하신 석학이셨어요. 특히 하멜 표류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셨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교류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생전에 한국은 미래의 과학강국이 될 거지라고 늘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예견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깊네요. 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은 2014년 가을 델프트 공대 원자력공학과 연구동 3층의 제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원자로 냉중성자 제어 최적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8살의 패기 넘치는 연구원이었죠. 그런 제가 유럽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오이스터 프로젝트의 평가위원으로 발탁되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컸답니다. 이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무려 10년간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프로젝트였거든요. 우리 델프트 공대의 60년 된 연구용 원자로를 최첨단 냉중성자 생산시설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성공만 한다면 물리학, 생명공학, 신소재 개발 등 첨단 과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죠. 특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유럽에서 6번째로 냉중성자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했어요. 그해 10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두 기관의 제안서를 모니터에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 분석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화면 구석에 있던 할아버지의 디지털 아카이브 폴더가 눈에 들어왔네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이더군요. 마우스 커서를 옮기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원자력연구라는 하위 폴더. 그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폴더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 네덜란드 과학기술 교류사 박연에서 현대까지라는 제목의 900페이지짜리 미발표 논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셨던 연구였나 봐요. 논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우리 가문의 뿌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박연이라는 네덜란드 과학자의 이야기였는데 1627년 제주도에 표류한 후 조선에 정착해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조선의 화포를 현대화하고 군사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대목이었죠. 더구나 그는 무과의 장원급제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연구를 읽어 내려갔어요. 정말 흥미진진했던 건 하멜 표류기 번역 작업 노트였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수십 년간 하멜의 기록을 연구하시면서 특히 박연과 하멜의 만남 장면에 주목하셨더군요.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는 기록. 수십 년 만에 만난 동포를 보며 박연이 흘렸던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신 자료들을 남기셨는데 그 안에서 박연 시대의 기술 수용 방식과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하셨더군요.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도 할아버지의 통찰력의 전율을 느꼈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남기신 메모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그 문장. 조선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제안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께서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 했던 것만 같았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앞에 놓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제안서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제시한 기술은 유럽의 안전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냉중성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방사선 누출 위험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설계를 제시했답니다. 반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의 유럽 시장 경험을 내세웠지만 기존 기술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이더군요. 2014년 11월 최종 평가회의가 열린 델프트 공대 대강당은 유럽 각국에서 온 평가위원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팀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냉중성자, 제어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의 권위자 슈미트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혁명적인 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의 갈림길이 찾아왔어요. 평가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 찰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카무라 연구소장님이 저를 로비로 불러세우셨죠.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 팀장 자리와 함께 파격적인 대우, 연구의 자율성, 그리고 유럽 전역의 연구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시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팀의 기술력은 분명 뛰어났지만 28살에 제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달랐거든요. 일본은 이미 검증된 커리어 패스를 제시했고 유럽 과학계와의 폭넓은 인맥도 보장했죠. 게다가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라니 젊은 연구자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결국 저는 미쓰비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제 커리어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한국을 주목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게 될 일들, 그리고 그 후 한국에서 만나게 될 운명적인 만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봄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연구소에서의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연구소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졌네요. 로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나카무라 연구소장은 제게 특별히 준비한 웰컴 세레모니에서 감동적인 환영사를 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며 제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도쿄 중심가의 럭셔리한 주거 환경까지 제공해 주시니 그때는 정말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정도였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늘 친절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며 일본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했죠. 특히 시마다 선배는 퇴근 후에도 저와 함께 연구 내용을 토론하며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들은 일본어 대화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들었고 그들의 미묘한 웃음소리가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했죠. 중요한 회의 초대가 하나둘 누락되기 시작했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도 점차 제한되더군요. 심지어 시마다 선배조차 제게 건네는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처음엔 키스씨라고 부르던 것이 어느새 키스 연구원으로 바뀌었고 퇴근 후 함께하던 식사 자리도 자연스레 줄어들더군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문화 차이나 제 과민한 반응으로 치부했어요. 제게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3년간의 박사 연구를 실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연구에 매달렸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냉중성자,
제어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특히 중성자 감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어 방식은 제 자부심이었죠.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받은 기립박수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런데 2016년 2월에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특허 출원 절차를 확인해 볼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중성자 감속 제어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는데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 고민하고 수정해가며 완성한 비대칭 펄스를 이용한 중성자 감속 제어 방식이 일본 연구진들의 명의로 출원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기술일까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고 심지어 제가 고안한 고유의 알고리즘까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발명자란의 첫 번째 이름 시마다 마코토를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시마다 선배가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죠. 바로 어제도 제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던 그가 지난 주말에도 제 실험 결과를 함께 기뻐해 주었던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특허 명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연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1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참담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나카무라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예약도 없이 찾아갔지만 더 이상 일본식 예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소장실 문을 열자 나카무라 소장은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앉아있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미안하다거나 해명하는 대신 그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덤덤하게 와세이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미쓰비시의 모든 기술 개발은 일본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문화일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을 어떻게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제 박사 논문의 핵심 내용인 이 기술을 이렇게 훔쳐가도 되는 것인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죠. 말끝을 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나카무라 소장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지더군요. 그는 제가 회사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해 연구했고 그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오히려 제 항의가 부당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어요. 그의 말투에서 이제는 친절한 가면마저 벗어던진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웰컴 파티에서의 환한 웃음과 매달 정시에 지급되던 넉넉한 연구비 그리고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거시설까지 이 모든 것이 제 기술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기술을 모방하고 훔쳐 자국의 것으로 만들었던 일본의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들의 이중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그제서야 과거 일본이 한국에 했던 수많은 기술 탈취와 산업 스파이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러던 차에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마자 제 이메일함에서 발견한 뉴스레터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오이스터 프로젝트에서 냉중성자 제어 효율을 200%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제가 연구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고 하더군요. 화면을 내리다 보니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는 기사도 눈에 들어왔고요. 가슴이 답답해 연구소를 나왔어요. 이제 막 봄이 시작된 도쿄의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동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이 풍경이 왜인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연이 조선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닌 진정한 신뢰였다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왜 박연이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을 선택했는지. 기술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그는 이미 300년 전에 깨달았던 거죠.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였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박연은 기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을 선택했다는 문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시설이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료를 읽고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온 오이스터 프로젝트 2단계 참여 제안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그들은 제가 개발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었거든요. 지난 2년간 제가 미쓰비시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호화로운 연구시설, 넉넉한 연구비, 그럴듯한 친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 기술을 훔치기 위한 철저한 계산만이 있었죠. 마치 달콤한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 같았달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내온 기술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기술적 비전은 제가 꿈꾸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스라린 경험이 오히려 저에겐 값진 선물이 되었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됐고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무엇인지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이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2018년 초 저는 대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의 벚꽃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300년 전 박연이 조선으로 향했을 때처럼 저도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2018년 초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첫 출근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연구원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첫 인상이 특별했답니다. 일본에서처럼 정자세로 늘어선 직원들도 형식적인 박수도 없었어요. 대신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군요. 게다가 놀라웠던 건 오이스터 프로젝트 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격식이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신입 연구원이 팀장급 연구원의 의견에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스스럼 없이 제안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경직된 분위기가 무색해지더군요. 그날 점심시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복잡한 식당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느껴진 특유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는데 오이스터 프로젝트 책임자 강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처음엔 그가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말에 긴장했었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일본 상사들에게서 느꼈던 권위의식이나 거리감이 전혀 없었어요. 35의 젊은 나이에 이미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였음에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특히 제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모습에서 기술을 대하는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진 건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효성이 내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함께 낡은 논문 한 편을 들고 있었어요. 효성이 내민 논문이 혹시 제 할아버지의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할아버지의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교류사 연구였거든요. 더구나 그 논문 여백에는 효성이 꼼꼼하게 메모해둔 필기가 가득했어요. 그가 오래전부터 이 연구를 깊이 있게 살펴봤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효성은 할아버지의 연구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다고 했어요. 왜 그분이 그토록 한국의 기술력을 주목하셨는지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고 눈빛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처럼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연구에서 시작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기술의 의미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효성은 제 중성자 제어 이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놀랐다고 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접근이라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놀랍다고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효성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이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선
제가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깊은 대화 이후 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고베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경험들이었죠. 처음엔 그들의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회의록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일본 연구진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그때 불현듯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들만의 관행이었다는 거요. 한 달쯤 지나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효성이 저를 대전 근교의 조선시대 화포 전시관으로 초대했죠. 전시관 안에서 홍위포를 보며 들려준 박연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병자호란 당시 박연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선에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부하들은 전사했지만 그는 끝까지 조선을 지켰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거였죠. 마치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300년 전 박연의 자리와 겹쳐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계룡산이 보이는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죠.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일본에서의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이중성에 배신감을 느끼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씁쓸하지만은 않았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눈물 섞인 제 고백을 들으며 효성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적 패턴을 설명해 주었어요. 임진왜란 때 아무 예고 없이 부산진을 기습한 것부터 시작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놀랍게도 일본은 단 한 번도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겪은 일도 결국 일본의 오랜 기만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였죠.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이 혼자만의 상처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효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효성은 한국이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냈다고 해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처인성 전투,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항전까지. 한국은 결코 굴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무찔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정직하게 배우고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다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 효성의 눈빛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침략과 약탈이 아닌 정정당당한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한국의 역사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과거 수많은 침략을 당당히 물리치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저력이 놀랍게 다가왔어요.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밤늦은 실험에도 지치지 않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심지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이어진 연구는 오히려 더 집중적이었고 매일 아침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마스크와 영양제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마침내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성공 축하 파티가 열린 날 효성은 제게 특별한 봉투를 건넸어요. 귀화 신청 서류였어요. 그가 한국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답니다. 마치 300년 전 박연이 그랬듯이 저도 제 기술과 재능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대전 연구소 옥상에서 바라본 그날의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귀화를 결심하게 된 건 그날 밤 효성과 나눈 특별한 대화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마시는 커피.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박연의 이야기가 이제야 제 가슴에 와닿더군요. 타국에서 온 한 젊은 과학자가 조선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어요. 효성이 들려주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는 마치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둔 꿈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은 원전 기술을 배운 지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말하며 외국인인 제 기술을 무시했었는데 한국은 그런 편견 없이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연구를 시작했던 과학자들,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체코 두코반이 원전을 수주하기까지 한국의 성장 과정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진 건 그 속에서 제가 꿈꾸는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기술 발전을 포기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그 사고를 철저히 연구해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한국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하다 지친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순간들, 주말이면 한옥마을을 거닐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코로나19로 힘들 때 매일 아침 건강을 걱정하며 보내주던 문자까지. 효성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죠. 연구자로서의 꿈을 이해하고 제 기술을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동반자였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일본에서의 상처를 털어놓았을 때 효성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연구자로서의 꿈도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도 모두 이룰 수 있겠다고요. 그날 저녁 효성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울립니다. 우리는 기술을 빌리되 훔치지 않았고 배운 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차례예요. 키스 씨와 함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꿈을 펼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 제가 진정한 연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요. 일본에서 느꼈던 유리천장도 외국인이라는 한계도 여기서는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제 기술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300년 전 박연이 조선을 선택했듯이 저도 한국을 저희 새로운 조국으로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거였죠. 2024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법무부 귀화 면접 대기실에서 저는 자꾸만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침 8시 30분, 이제 곧 면접이 시작될 텐데. 분홍빛 하늘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저를 보며 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제 차가운 손을 포근히 감싸 쥐더니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이뤄냈는데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할아버지의 박연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5명의 귀화 신청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제 옆자리의 베트남 여성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8년 전 한국의 시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그녀는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친딸처럼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이웃들은 텃밭 농사부터 김장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녀가 문득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우리의 꿈을 이뤄주는 나라예요.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농산물 가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한 거죠. 마치 300년 전 박연이 처음 조선의 땅을 밟았을 때 느꼈을 그 떨림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달까요? 9시 정각,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귀가에 울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면접실 문을 열었죠. 차분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3분의 면접관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3분의 어깨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되더군요. 면접관들 앞에 앉자마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지난 10년간 꿈꿔온 순간,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지 결정되는 시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오이스터 프로젝트와 한국 원자력 기술에 대해 말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게 한국은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 그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설명했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았다고 덧붙였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이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참여했던 이 프로젝트는 냉중성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방사선 누출 위험은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이런 도전적인 과제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한국이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성과도 자연스럽게 덧붙였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한 안전성 평가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말을 잇던 그때 오른쪽 면접관님이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마치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시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답니다. 잠시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델프트 공대 동아시아학과의 비렐름 키스 교수님의 손녀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치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20년 전 할아버지의 박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성우 교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지도하신 제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답니다.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양 옆에 계시던 다른 두 분의 면접관님도 자세를 고쳐 앉으시며 이 뜻밖의 상황에 집중하시는 게 보였죠. 정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다 정 교수님께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박연과 조선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다면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손녀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차가운 면접실의 공기 속에서도 왠지 모를 따스함이 전해지더군요. 평생을 바쳐 박연의 발자취를 연구하신 할아버지의 열정이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인연이란 게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할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으신 여성 면접관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강효성 박사와의 인연에 대해 여쭤보시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문득 떠오르는 효성과의 추억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어요. 효성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라고,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제 연구와 기술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함께 한국형 원전의 세계화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세 분의 면접관님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합격을 예감할 수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효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지난 6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효성은 저를 향해 걸어와 조심스럽게 포옹해 주었고 제 귓가에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요 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전통 한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마치 오래된 한국의 전통과 새로운 미래가 만나는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답니다. 연구소에서는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라에서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효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300년 전 박연의 선택이 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가 조선을 선택했듯이 저도 한국을 선택했고 이제는 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